제가 월요일에 올리는 투자마인드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은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강남 엄마들이 사교육에 목매는 이유 해가지고 한 5개월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게 좀 사교육하면 참 되게 좀 민감한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런 주제를 좀 다루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주에 제가 그 명품 이야기를 한번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많이 산다.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명품을 사든 말든 상관없지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가 명품을 사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연관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사교육을 마음대로 시켜도 돼요. 근데 돈이 없지만 사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엔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내가 돈이 없더라도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뭐 돈을 벌어 오더라도 우리 애는 어떻게든 사교육은 시켜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사실 이게 되게 고민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저출산 때문에 난리다 하는데 사교육비는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비를 더 많이 쓰고 있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아동종합 실태조사 결과인데 아이들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가 없어지니까 여력이 더 생기는 거죠. 어찌 보면 돈을 2명한테 쓸 거를 1명한테 써도 되다 보니까 애한테 돈을 더 갖다 쓰기도 하고, 근데 절대 금액도 늘어났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왕 키우는 거 1명이니까 제대로 키워보자 라고 하면서 돈을 더 갖다 쓰는데 2018년 대비해 가지고 2023년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사교육비가 37%가 증가를 합니다. 특히 6에서 17세니까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를 보면은 37%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하면서 한번 그 수능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킬러 문항 없애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사교육비가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높다. 근데 이게 24조 원 정도 하는데 24조 원 이내로 막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봅니다. 사실 이 국민들이 어찌 보면은 공교육이 있고 세금으로 또 이제 공교육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로 24조 원을 더 갖다가 쓰는 거면 사회적으로 이게 좀 추가 비용의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7조 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상 최대치예요. 자, 그러면 이게 23년도 기준이라면 24년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24년도에 사교육비가 꺾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습니다. 24년도는 더 역대치를 갱신하지 않을까. 뭐 28억, 뭐 30조를 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위기가 그 사교육비를 줄이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더 쓰거든요.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막 더 시키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되게 강합니다. 요즘에 이 사교육에 대한 좀 열풍이랄까 이게 더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이게 다른 애들도 하니까 우리 애도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어디 학원을 가고 다른 애들 다 무슨 학습지를 하고 다른 애들은 다 뭔가 뭐 또 예체능 뭘 배우는데 우리 애만 안 한다고? 근데 다른 애들 다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학군지에 가서 시켜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요즘 아이가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없는데 이 학군지들은 초등학생이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뭐 20명, 25명 정도가 한 반이라고 치면은 이런 과밀학급은 막 30명, 32명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반도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동네,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초등학생 부모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구나 뭐 양천구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들은 초등학생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가. 이게 결국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 하나뿐인 우리 아이 결국에 열심히 공부 잘 시켜가지고 우리 애도 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한 3, 40년간 계속 이어져 온 어떤 그런 교육관이자 부모의 어떤 그 가치관이죠. 우리 애는 나보단 더 잘 살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결국에 공부를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하게 만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실 아이들을 키우시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명품을 사든 해외여행을 가든 뭐 차를 바꾸든 무슨 상관입니까? 왜? 어차피 난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돈이 없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게 자녀의 사교육비를 쓰면 쓸수록 우리 부부의 노후자금이 줄어드는 뭔가 이 반비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있는데 애한테 돈을 써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안 쓰고 내가 노후자금을 모으자니까 이것도 애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내가 노후자금을 그러면 안 모으고 애한테 사교육비를 갖다가 부으면 내 노후는 그럼 누가 책임지지? 애도 지금 살기 힘든데? 이런 생각에 지금 계속 메비우스의 띠가 막 돈단 말이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생이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역대 최다라고 하면서 27조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소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자 동네들이 대부분 학군지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뭐 학군지는 아니더라도 제일 뭐 좀 비싼 아파트가 뭐 모여 있다. 이런 데들이 좀 학원도 많고 거기가 또 교육열도도 센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사교육과 소득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교육이 강하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치동이죠. 근데 이 대치동은 집값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이 비싸다는 건 뭐겠어요? 이 동네에 고소득자 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고소득자들이 모여가지고 사교육을 강력하게 시키고 있는 데니까 이 동네의 현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이 사실상 그 미래를 가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더 빨라요. 뭐 한 4살이나 5살 때부터 막 과외를 시키는 집들도 많고 한 5살 때부터 어느 정도 학원을 잘 태클을 타지 않으면은 초등학교 때 태클을 또 못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동네는 이미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빌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빌드업을 따라가면은 얘가 버티기만 하면 의대를 가는 그 의대 코스, 어디 뭐 유학 코스, 뭐 아니면 뭐 과학고 코스, 뭐 영재고 코스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드맵이 있으니까 오히려 편하다고도 합니다. 왜냐면 이 학원 들어갔다가 여기서 성공하면 다음 학원 들어가고 성공하면 다음 학원 들어가고 그럼 중학교 끝. 여기 또 들어가면 고등학교 끝. 그러면은 우리 애는 의대 뭐 아니면 우리 애는 뭐 서울대. 이게 정해지니까. 그래서 이 로드맵이 정해져 있는데 이 로드맵을 약간의 이탈하는 애도 있잖아요. 이탈하면 어떻게 돼? 여길 다시 들어가려고 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인 빌드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학원들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2군 학원들. 이 학원의 그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학원이 있고 이 학원을 또 들어가기 위한 또 3군 학원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또 안 되면 또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월 150만 원 쓴다고 하는데 사실 더 쓰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 155만 원을 초등학생한테 어디다 쓸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수학도 예전에는 우리는 그냥 수학 학원 하나 다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고력 수학, 그다음에 뭐 연산 수학 뭐 이렇게 막 다 나눠지고요. 국어도 국어가 아니고 뭐 논술 학원 다니고요. 논술 학원도 막 4살 5살부터 막 다닙니다. 독서 학원 같은 것들도 있고요. 예체능도 다녀야 돼요. 요즘에 애들이 또 비만이 많아져 가지고 운동도 시키고 하면서 예체능까지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부족한 거를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학원은 이미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군지를 가는 이유도 있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거의 전국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대화들 많이 합니다. 아니 뭐 아이가 혹시 뭐 어떤 학원 다녀요라고 물어보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하죠. 아 저희 애는 뭐 많이 안 해요. 그냥 수학하고 영어하고 그다음에 태권도 정도 다녀요. 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안 한다고 말해. 근데 이런 대화가 전국 어디서나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교육이 너무 당연한 나라고요. 실제로 초등학생의 거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학원을 안 가는 건 없다. 조금 덜 가고 더 가고의 차이지. 근데 문제는 뭐죠? 초등학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초등학교가 그나마 싸게 먹히는 거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시켜요. 근데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우리 애가 그냥 독서에 취미를 붙이고 그다음에 뭐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보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학교 가서 잘했으면 고등학교 가서 잘했으면 좋은 대학교 갔으면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초등학교에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 가려면 대치동에서 고등학생한테 한 2억을 써야 된다. 그럼 이거 듣고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한 3년 정도의 돈을 쓰는 걸 보면은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쓴다. 그럼 그걸 어떻게 씁니까? 이게 모아보면 돈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하나가 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독서실도 다녀야 되죠. 그다음에 애 밥도 먹어야 되죠. 뭐 용돈도 또 줘야 되고 뭐 인강도 들어야 되고 교재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한 달에 한 5, 600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12달 다녀야 되죠. 그다음에 또 3년 다녀야 되니까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한 1억이 훌쩍 넘어가는 돈들이 들어간다. 근데 아마 이거보다 더 쓰는 집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EBS에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 교육 격차라는 건데 이 서울에서 그래도 집이 있어가지고 서울의 학군지에 그래도 뭐랄까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사실 지방은 더 교육 격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지방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되게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선 되게 잘하는데 내가 과연 전국적으로도 잘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일부러 이 아이들이 원해가지고 대치동을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지방에서 있는 아이들은 이제 평소에는 못 오니까 방학 때 와서 한두 달 이제 바짝 특강을 듣고 가는데 이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서울 아이들과 경쟁하려면 밤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또 잘하니까. 왜냐면 우리 동네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는다. 근데 대치동이나 뭐 서울에 오면은 아이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더 일찍 느꼈더라면 조금 더 달라졌을 텐데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한번 느끼게 되면은 방학 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치동이나 뭐 대치동 인근에 있는 그래도 괜찮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곳들은 단기 임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한 2달씩 단기 임대 주는 집들도 많고 그다음에 아예 호텔에서 숙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한 명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아이들 케어하면서 방학 때 그냥 계속 그냥 공부하는 거죠. 어떤 곳들은 아예 그냥 잡아놓고 핸드폰도 없이 아이들을 한 2달 정도 거의 기숙학원처럼 운영하는 그런 특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에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사교육의 극단이 이 정도 수준이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여유자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는 계속 커가고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사교육을 원하고 나는 좀 공부 좀 하고 싶고 근데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매해. 그러면 안 하기도 뭐하고 계속 시키기도 뭐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를 못하는데 노후 대비를 못하는 이유의 거의 상당수는 제가 봤을 때 이 사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이제 한 명이어도 많이 들지만 뭐 둘인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노후 대비는 미래의 일이고 당장 우리 아이는 지금 안 시키면 애 미래가 결정돼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더 겁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에 더 갖다 돈을 붓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보통 내가 이제 주담대로 내는 돈보다 사교육비로 나가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보다 사실 사교육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노후를 대비 못하게 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는 거죠. 노후 대비를 시작도 못했다는 답변이 절반입니다. 사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애가 천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성적을 받아오고 하면서 우리 애가 그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오래된 문화를 봤을 때 애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우선 기분이 좋은 게 약간 인지상정인 것처럼 우리나라는 되게 공부에 대한 그 강박이랄까? 집착이 되게 큰 나라인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사교육비도 사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투자입니다. 이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투자 대비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이걸 투자를 한 것만큼 이상의 결과를 뽑아낸다면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애를 시킬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애가 잘 되면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 애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주관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애가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가 그냥 잘 못하지만 아이의 욕심으로 그냥 사교육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돈이 적으면 여기에 투자하는 거랑 뭐 아니면 뭐 다른 거에 투자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아이의 일이다 보니까. 자, 대치동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2억 쓴다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지금 몇백만 원도 못 쓰냐? 우리 애가 너무 서운해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조금 다르게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 돈이 없어도 사는 수준의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거의 전 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력의 격차라는 거는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해주고 싶기 때문에 무리를 좀 합니다. 라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냐면 아마 들으시면 내가 지금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입장에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사교육비를 소득의 10% 정도를 제한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교육을 시킨다면은 10% 정도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머지로 주거비도 해결하고 생활비도 내고 노후 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꾸로 역산하다 보면은 사교육이라는 거에다가 쓸 수 있는 거는 10%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월 400을 벌면은 40만 원 정도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벌써부터 여기서 반응이 안 좋죠. 무슨 소리예요? 저희 월 400 버는데 지금 한 사교육비로 한 150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사교육비
교육비에 쓰는 만큼 다른 것들을 지금 급격하게 포기하거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지금 소득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성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경제력을 좀 뭐 늘려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너무 적으니까 난 더 쓰겠습니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그냥 대안 없이 그냥 소비를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돈을 쓰고 싶다면은 돈을 더 버는 게 어찌 보면 이게 기본 원리인 거죠. 태권도도 25만 원인데요. 네, 압니다. 저도 알아요. 알지만 이게 어찌 보면 노후 대비와 모든 것들을 고려한 역산한 수치라는 겁니다. 저도 얘기하지만 이 신혼부부가 사실상 우리 부부의 그 남은 경제력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혼부부 때 아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없을 때 미리 저축도 왕창 하고요. 그리고 이 저축을 한 걸 잘 투자를 해가지고 이 복리의 힘 있죠. 이 시간의 복리의 힘을 잘 이용해가지고 많이 불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려놔가지고 자산과 소득을 충분히 갖춰놓으면 내가 이런 걸 안 했을 때 10%와 어느 정도 자산을 좀 형성했을 때 10%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오히려 잘 해놔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런 거를 잘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내가 신혼부부기 때문에 그냥 뭐 즐겁게 살다가 아이가 생겨가지고 뭔가 투자나 이런 걸 잘 못해놓은 상태에서 아이가 커가기 시작하면은 얘가 이제 거의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 아이한테도 이 골든타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비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한다. 왜? 남들도 하니까. 근데 이 소비라는 건 사실 소득에 맞추는 거지 소비를 남한테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이 소비라는 거에는 이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소비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야근을 했고 오늘 상사한테 욕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택시를 탄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 어차피 야근비 받았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야근을 안 하고 택시를 안 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유 없는 소비는 없기 때문에 이유를 계속 대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에 핵심은 이 소비는 소득에 맞춘다는 게 핵심인 것이고 그러려면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유를 대는 거는 결단을 내리기 싫어서입니다. 한마디로 결단을 내린다는 거는 이유를 대지 않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댑니다.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정도 학원은 보내야 된다. 이 정도 여행은 가야죠. 제가 버는 게 얼만데. 제가 뭐 스트레스가 얼만데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해 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데 남들의 기준에 맞추면은 남들처럼 고생하고 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남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절반은 노후 대비를 시작도 못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럼 나도 노후 대비는 시작도 못할 것이다. 이 투자와 사교육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어디에 배분할까의 문제인 거죠. 내가 자원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이러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이 한정된 자원이죠. 사실상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일을 하고요. 맞벌이를 많이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은 구간이 많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제2의 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전성기 때 소득을 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이라는 게 되게 한정된 자원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직장인의 삶인데 이 자원을 어디에 배분하는지가 내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지금 30대나 40대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뭐 비용을 더 줄여가지고 여윳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좀 잘하면 시간의 복리를 좀 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가장인데 뭐 50대다 아니면 40대 후반에 왔다 이런 분들이라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왜냐면 내 남은 인생도 되게 길거든요. 우리 아이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선택할 거냐 부모의 미래를 선택할 거냐라는 어찌 보면 되게 속상하고 어찌 보면 되게 좀 그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자녀에게는 사실 내가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남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인 우리, 그러니까 부모인 40대 후반 50대인 우리는 사실 기회가 이제 점점점 닫혀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미래를 좀 챙기는 것도 어찌 보면 자녀의 미래를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자녀도 포기 못하고 노후도 포기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거죠. 자원의 한정된 배분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필수재를 포기하는 겁니다. 옷이나 음식이나 뭐 집이나 아니면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자녀의 사교육을 챙겨가면서 노후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아니면은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거죠. 우리 아이가 정말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많은
많은 분들이 대학교를 졸업시킨 그 부모님들이 아이가 취업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도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여기 갈 정도였으면 뭐하러 내가 대학을 보냈지?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 돈 모아가지고 주식이나 사줄 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투입 대비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20대, 3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40대, 50대 부모님 세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20, 30대에 아이가 전혀 없는 그리고 나는 뭐 결혼 안 할 건데요.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러든 안 그러든 결국에 20, 30대가 내 인생을 되게 좌우한다. 특히 재테크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이때를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남은 3, 40년 4, 50년이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이 돈은 시간을 먹고 자란다고 말을 하는데 내 경력도 그렇고요. 내 돈도 그렇고 결국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묵혀두는지 그리고 남한테 안 주고 내 주머니에 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좋은 말이 있잖아요. 2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다 놓친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명품도 사시고 여행도 가시고 사교육도 많이 쓰시고 그러면서도 노후 대비도 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제한된 돈을 가지고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러면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그게 여행인가? 아니면 명품인가? 아니면 친구와의 어떤 술자리인가? 아니면은 내 노후 대비냐? 아니면 우리 아이의 미래냐?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미래를 갈 수 있다. 지금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